근데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매력은 있다. 여전히 저는 안타까운 주식이다. 네이버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섹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쭤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금 오늘 61,500원, 어쨌든 6만전자를 이제 드디어 넘어갔죠. 네. 한때 5만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걸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근데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객관적인 이 상황에 따라서 저는 큰 경량의 회오리가 몰아칠 수 있다고 보는데, 8월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 치포. 그러니까 미국 동맹으로 치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미국, 코리아, 일본, 대만, 이 네 나라를 치포 동맹으로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치포 동맹을 하면 68조 우리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중국과 10년 동안 거래를 금지해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대만과 일본은 참여를 선언하는 상태예요. 중국과 어떤 그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체 반도체 수출량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10% 공급을 담당해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우시 공장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네덜란드 달려갔던 노광 장비를 넣으려다가 얼마 전에 못 넣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못 들어가면 거기 라인이 노후화되는 거죠.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삼성전자가 미국과 250조 투자에 대한 물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였습니다만 그걸 월스트리트저널에 터뜨려버렸죠. 원래 둘이 협의하고 있는 걸 터뜨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저는 압박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8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정부가. 이거 언론에 다 포털 사이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붙을까요? 중국은 지금 공영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드 사태 이후에 현대차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안 팔리고 있어요. 그건 현대차가 이번에 올해 작년 실적을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2007년인가 2008년 이후에 사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워딩을 그대로 썼어요. 현대차가. 보이지 않는 하나는요. 우리 게임 엔터주를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반도체만 영향받을까요? 반도체만 받더라도 당장 저는 그게 하나의 지금 어렵네요.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 외에서 들어올래다 주춤한 이유도 그게 일단 지켜보자라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는 거의 복권이죠. 복권 얘기 이제 그 형을 이제 해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끝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랬던 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34조를 5년 동안 지원해서 반도체 투자를 독려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반도체 학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하나의 어떤 지원책이지, 정부가 5년 동안 34조 투자를 독려하겠다, 이게 처음에 언론에 났을 때 34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이 국회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은 국회가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투자를 독려하겠다라는 거, 세제 지원이라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할 계획이 50조고요. SK하이닉스가 17조예요. 65조로 봅시다. 65, 35. 가만히 냅둬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국비로 이제 뭐 인프라 깔아주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트리거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치포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해결된 걸 봐야 되겠다. 네. 자, 그럼 2차 전지 섹터는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이제 조금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과연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고 카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분기마다 차값을 올리잖아요.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엊그제 떴어요. 며칠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말자. 단기적으로 너무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매력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은 내려온다 그래서 너무 달려들지 말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지금 이제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거 빼고 나면
상승권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GM 그 볼트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LG가 배터리를 납품을 해가지고 LG화학과 LG엔솔이 이제 그거에 대한 소송 부담에 있었어요. 그 배터리 이제 GM이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2조 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부담이 될 게 1조 4천억 정도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딱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조 4천억을 5대5로 하면 7천억 정도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 기업이 작년에 충당금을 이미 다 잡아버렸어요. 작년에 비용을 다 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권은 오히려 악재 해소다. 악재 해소가 됐고 지금 올해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로시스, 셀트리온 주가 방향은 보니까 좀 달랐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시스는 좀 주춤했던 것 같고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80만 원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거기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고 그냥 보면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 다른 종목들 다 박살날 때.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 중장기적이다라는 비율을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주의를 안 바꾸고 이게 뇌피셜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의대보다 공대가 점수가 더 높았어요. 아, 그럴 때 있었죠. 서울대 空공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때가 가장 있었어요. 높을 때요. 의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이 컴공이 가고 2, 3등 정도가 의대를 갔었어요. 물론 이제 의대 가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꼭 1등만 의대를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1등이 꼭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컴공 같은 경우를 갔어요. 의대는 폄하해도 이미 탑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면 그때 당시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금은 1등은 무조건 의대를 가는 추세지만 지금은 1등을 했을 때 선택을 했어요. 의대를 가겠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나는 컴공을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점수가 비슷했어요. 그분들이 대규모 삼성전자를 갔죠. 근데 지금은 1등 하면 어딜 가죠? 의대. 그분들이 다 어디 가죠? 삼바.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이건 제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급 인력들이 반도체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왔고요. 지금은 의학 쪽에 많은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그냥 흘려드리기엔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산업은 사람이 만드는 거일 텐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건 뇌피셜이지만 반도체는 아버지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혔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자서전 보면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밀어붙여서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지나고 나와서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도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조금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나는 바이오,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심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신약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제네릭도 나왔잖아요. 제네릭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CMO에서 돈을 벌고, 이걸 가지고 신약 개발하고 있고, 이 모델들을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바는 굉장히 정말 30년 뒤에 삼성전자랑 삼바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바입니다. 30년 들고 있으려면.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삼바에 모험을 걸고 싶어요. 30년 후에. 삼바. 삼바. 3년 뒤에도 삼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이제 30년 뒤에 우리 만나서 한번 해보죠. 추억의 방송.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토끼와 거북이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물론 한미약품이 이제 모 증권사 리포트가 해프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가 했을 때 2020년 같은 경우 막 7, 8%씩 성장하고 막 1, 20%씩 성장하는 섹터에 했는데, 제약회사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 아니고서 보면 이익 성장률이 한 5%, 4%막 이래. 별로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성에 안 찼던 거죠. 근데 지금 10%, 20%씩 성장할 거라고 봤던 기업들이 성장률이 꺾이고 보니까, 얘 아직도 걷고 있네? 오휴, 야, 꾸준히 가네? 지금 그게 더 부각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보고, 결국 대형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테마주의 영역,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것들은 테마주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 이 섹터는 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섹터 같긴 한데, 네이버, 카카오인 인터넷 섹터. 너무 이제 이 섹터에서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장님의 영상에 보면 항상 이제 댓글 하나씩 달리는 거는
왜 저분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화를 떠나서 좀 안타까워요. 네네네.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모빌리티 매각 얘기, 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의 그 오딘 개발사 상장 얘기, 도대체 언제까지 상장할까요? 언제까지 상장할까요? 좀 안타깝다. 네. 많은 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발 좀 그만 상장해라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상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카카오 뭐 먹고 살래? 거기에 대한 대답을 뚜렷이 못 내놓고 있다는 점, 여전히 저는 안타까운 주식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네이버는요? 네이버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광고 수익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신모델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다. 좀 안타깝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만약에 미국 회사였으면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갔을 텐데 사실.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의 구글, 미국의 아마존처럼 플랫폼 회사는 결국 미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예. 그럼 글로벌로 가잖아. 맞습니다. 한국은 사실 못 가잖아. 네, 맞아요. 이게 땅 자체가 다르죠.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썼으면 전 세계 가는 거죠. 전 세계로 가들 안 쓰고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영어권에서 특히 쓰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 인정합니다. 언어의 한계라는 게 그렇죠. 그 인정.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옛날에 그 박지성 씨하고 그 무도 팀들 데려가서 막 축구 시합도 하면서 막 그 카카오 팬들만 그 하긴 했는데 그걸 못 넘었잖아요, 그 벽을. 우리가 이제 일본의 라인을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못 넘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맞아요. 몇 억 인구니까 거기서 맞아요. 딱 검증받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첫 번째 제일러는 영어니까 딱 뻗어 나가면 김 작가님이 영어로 방송했으면 지금 가입자가 얼마일까요? 관심 없습니다. 네, 영어에 관심이 없기 예. 때문에. 자, 다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섹터도 한 번만. 자동차 섹터는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이제 결국 그 판매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판매량이 중요한데 저는 희망의 근거를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 포함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게 거의 이렇게 한계가 차 있다. 땅 따먹기다라고 비유를 해주면서 제가 그때 한 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과 동남아다. 동남아에서 점유율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의미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일본 차들이 잡고 있지만 뭐 10% 가까이 따라온 나라도 있고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공장을 또 동남아에 우리가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대차가 그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여기 희망의 트리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일단 지켜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보면 완성차는 수익이 잘 났는데 부품사들은 2분기 실적이 왜 수익이 안 났을까요? 똑같이 차가 팔렸는데 만들어 팔잖아요. 그러면 완성차는 수익이 많이 났는데 부품사는 수익이 덜 났어.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해보신 분 있나요? 0.5초 동안 해보죠. 환율 효과. 부품사들은 그냥 현대차에 납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그걸 글로벌리 팔았잖아요. 네네. 환율 효과. 그래서 제가 환율 효과 제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전기차로 적응을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발빼기를 하셔야 된다. 너무 그렇게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건 아니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설 섹터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재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원재 가격 새로운 수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고속터미널 근처 가면 대규모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가면 그 GS가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그게 멈췄잖아요. 철근 공급이 끊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가 압박들을 받고 있는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수주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희망의 트리가 없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사우디 신도시에 대한 트리거.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분이 있나요? 그 집행하는 것은 유로존에 있는 제 상식으로 보면 각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돈을 각출한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무기를 대줬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죠?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거기서 뭘 얼마나 받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우디가 엄청나게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다 얘기했어요. 650조인가 뭐 해야 하는 거. 건설사가 우리나라만 있나요? 그리고 그런데 가서 전 세계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바뀌질 겁니다. 거기서 마진 계산 잘못하거나 환율 효과가 되면 역마진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거기서 찾아올 수 있는 지분은 없다. 냉정하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따와야 되는데 수익 보장 못한다.
이것 때문에 건설주를 보라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논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대우조선해양 갖고 말씀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처음에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주가가 하루에 그때 거의 20%가 떴어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미국에 가스를 할 거고 우리나라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가스관 그때 당시만 안 잠근다라면 뭐 이품을 써가지고 5개 손가락을 했는데 지금 주가 어떻게 되죠? 50% 박살났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뇌피셜로 주식 보지 마시라. 우크라이나 지역은 언젠간 하겠죠. 우리가 거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다. 거기서 따와야 되겠죠. 따올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건설주가 움직인다? 아닐 수도 있다. 자, 콘텐츠 미디어를 엔터테인먼트 섹터. 그러니까 게임과 같이 묶어서 보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 모멘텀 투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주라든지 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영우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 잠깐 움직이는 정도. 그 후속작, 지금 우영우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징어 게임 뒤에 지리산이라는 후속작을 이게 많은 기대를 했다가 결국 지리산이 잘 안 되면서 주가가 박살난 것처럼 똑같이 봐요. 지금 이제 각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도 뭐 붉은 사막 모바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지만 결국 그게 1위를 쳐나가 되면 주가가 박살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게임이나 드라마 안 보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리오프니, 항공, 호텔, 레저, 여행 이쪽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 학생 자제분 2분을 데리고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인가 어딘가 갔는데 아들이 코로나 걸려서 엄마도 걸렸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묵다가 코로나 걸리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호텔을 그날 잡아가지고 비싼 거밖에 없죠. 당일에 들어갔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이 추가 비용이 더 들었대요. 비행기가 취소가 안 돼가지고 이게 코로나는 비행기 취소 사유가 안 된대요. 그래서 노쇼가 돼가지고 날라버리고 어쨌든 뭐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야, 코로나가 비행기 취소 사유가 안 돼요? 네, 안 된대요. 코로나. 이건 좀 황당스러운데. 뭐 지금 뭐 항공사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억울하죠. 양쪽 다 억울하네요. 양쪽 다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쇼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게 한번 보름 전에 뉴스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행지였을 때 여기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행 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서 코로나 걸리면 그동안 격리를 내 돈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트리거가 있죠. 뭐 그건 둘째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주에 가겠다라는 사람은 많은데 간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많지 않죠. 요즘에 특히나 뭐 요즘에도 뭐 하와이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비행기 숙박 이거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엊그제 제가 뭐 앞서 얘기한 제 아들은 일본 가고 제 지인 아이는 미국 가는데 비행기 값이 450만 원. 미국이? 네, 미국이 450만 원. 물론 이제 뉴욕 근처인데 좀 멀리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전에 얼마에 보냈냐? 전에 120만 원을 보냈대요. 지금 450만 원. 이거를 뚫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경계 또 불안해지는데. 코로나 직전에 미국에 서부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정말 싸게 갔다 오긴 했는데 그때 티켓이 한 88만 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중국 항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하면 어디 경유해서 가면 싸게 갈 수, 뭐 제 선배는 캐나다 갈 때 60만 원 주고도 가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수요 아니고서 여행 수요는 둘이 가면 비행값만 1,0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물가 올라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쪽들이 또 압박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베이징 비행기를 이제 다시 띄웠대요. 물론 베이징 같은 경우 비즈니스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죠.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지금 이제 비즈니스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이제 비행기를 띄워야죠. 그럼 이게 100% 꽉 차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행기라는 게 한 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일단 돌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돌리다 보면 근데 돌리는 게 이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라 거기 인력, 보조 인력 지금 베이징 돌리려면 모르겠어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베이징에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라면 다시 파견해야죠. 거기서 청소해서 돌려 보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돌림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비행기 꽉 안 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가 CJ CGV를 들어드릴게요. CJ CGV가 지금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영화를 본다, 팝콘을 먹는다 해서 주가 올라가다 지금 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래서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어려운 게 뭐냐면 CJ CGV가 한 달에 지금 올해 부담해야 되는 이자만 얼마인지 아세요? 1,500억. CJ그룹이 이거를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 영구채 발행을 4천억을 했는데 증권사들이 외면해가지고 1,000억밖에 수화가 안 됐어요. 3천억을 증권사가 떠났다고 지금 난리라고 언론들이 떠안고 있는데 입찰이 안 된 거예요. 가만히 앉으면 매달 100억씩 이자 내야 돼요. 영화관 지금 꽉 차나요? 지금 뭐 꽉 찬다고 쳐도 해외에선 계속 적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프닝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자, 우리가 해외에서 먹고 못 즐기면 국내라서 즐겨야 되죠. 네. 식음료, 국내 식음료 섹터. 국내 식음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오리온 같이 원가 잘한 거, 오늘 풀무원 굉장히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풀무원도 이제 뭐 잘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가 관리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이게 단순하게 뇌피셜로 많이 먹고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원가 관리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백화점 편의점 섹터랑 의류 섹터는? 이건 좀 나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면 이쪽도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둔화되는데 백화점의 일부 이제 명품 매장은 아직까지 이제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 쪽 매출이 조금 덜 줄 것 같아요. 덜 줄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이런 쪽들은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근데 결국은 이런 소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선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현황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단순하게 코로나가 풀려서 경기가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금리로 막 해서 연준 의장이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다 안 좋아진다라고 보고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기업들의 섹터를 보기에는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일단 경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점을 관심을 갖자. 최근에 뭐 방산주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물론 폴란드가 열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방산이라는 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탱크가 100억이다라고 해도 거기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 쪽 섹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경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은, 어떤 업종이 좋다, 아니면 이게 뇌피셜로 살아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재무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가장 각광받는 게 뭐죠? 캐시예요, 캐시. 현금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왕인데, 매출은 다소 주춤할 수 있어요. 원가 관리 잘하고 있는 기업들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쨌든 2,400 정도 반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안도했겠지만 여전히 힘들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뭐 투자자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뛰어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계좌 열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계좌 보면 비수가 가슴을 찌르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저 반대매도 맞아봤거든요. 반대매 맞을 때 정말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반대매를 맞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제 담보 비율을 1초마다 쳐보죠. 호가 바뀔 때마다. 그때의 느낌은 온 칼로 내 몸을 찌르는 느낌이에요. 정말 똥줄이 탄다라는 개념? 저는 일주일도 굶어봤어요. 그 개념, 여러분들 심정 이해 갑니다. 근데 그거를 눈을 감고 술을 마시거나 안 열어본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나요? 제가 바뀌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보고 극복하려고 했고 내 원인을 분석했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뭐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압니다.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450까지 다 올라옵니다. 지금 섣불리 교체 매매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2,450 이후에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물타기를 하시거나 올라오는 종목에 한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갈 종목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종목이 혹시 있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후에 못 올라가는 종목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괴롭지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제 계좌 한번 열어보면서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창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